용산 집값으로만 보면은 악재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에 보면 왜냐하면 이재료를 빼고 집무실 이전을 빼고 용산을 바라봤을 때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뉴욕 맨하탄이거든요. 그 계획대로만 간다면. 근데 요번에 이 재료가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냐라고 봤을 때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더할 나위 없는 어떤 재료 속에서 용산 집무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을 저는 준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진짜 센트럴파크 백악관 가는 그건가? 그렇죠. 저는 센트럴파크가 맞는데 이제 워싱턴 DC가 된다는 것은 이제 큰 틀 두 개 보면 그 주위에 집값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 백악관 근처에 뭐 국가주택 많지만은 거기와 뉴욕 센트럴파크 근처의 콘도를 비교해 보면 더 쉽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각각 어떤 이제 재판에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들을 받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태호 전 청와대 전략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친일이라든지 뭐 외교 전략에 있어서의 좀 치우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최상목 간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하자면 그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 뭐 기업들의 출연금을 좀 압박했던 게 아니냐 이게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군 그 사이버사 댓글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어떤 검증이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데 검증이라는 게 이렇게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옷이 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우려점이 보이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만약에 입각을 한다고 하면 청문회 과정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한 기자. 네. 민주당 비대위, 윤호중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쇄신 방향 뭐 제시하고 기자 간담회죠 네.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전문위원들이 인원 수는 공개가 되고 명단은 공개가 안 됐는데 이제 아마 명단을 이렇게 풀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름아름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좀 여전히 이제 MB계의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인데.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2, 3부 주말에 있었던 핵심 뉴스를 싹싹 끌어모아서 탈탈탈. 의성어가 생각이 안 나네. 탈탈탈 끌어모으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냥 뭐나 마나 하나예요. 예, 정치권 소식은 청와대 이전 고액입니다. 세 분 모셨어요. 목돈연구소 정철지 소장,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 싹쓸이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정치권, 그것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얘기인데 이제 옮기면은 이제 BH라고 우리가 약자로 부르는 걸 뭘로 불러야 되는지 또 그 언론에서 말을 만들어내겠네요. 대통령 집무실 얘기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올게요.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됐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새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현재 청와대 부지 역시 5월 10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뭐 며칠 전부터 가장 큰 뉴스였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요거에 대한 세 분의 어떤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먼저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본인의 의지라든지 그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뭐 인수위의 태도 같은 것들을 좀 분명하게 메시지로 그 자체로 좀 드러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세간에서 묻고 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의 핵심적인 약속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것과 제왕적 권력 구조를 끝내겠다라는 이제 약속이었는데 이게 이제 용산 시대 라고 하는 어떤 그림과 맞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은 남지만 뭐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어쨌든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단락 짚고 갔겠다 이런 뭐 그 태도가 좀 보였습니다. 유지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용산이죠. 돋보였던 거는 당선인의 추진력. 의지였고요. 사실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이 지휘봉을 들고서는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질문을 거의 또 한 30-40분을 받고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은 좀 인상적이었고 하지만 지금 나오는 우려들도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대답들을 내놨는데 이제 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에서 한 번씩은 다 시도를 해봤던 구상을 해봤던 일이잖아요.
정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간의 정부들은 현실적인 한계라는 거를 수용을 해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할 수 있지만 대안을 나름대로 찾은 거고요. 그러니 이제 이 결과는 본인들이 그런 우려에 대해 내놓은 답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 저는 어제 브리핑하는 거 보고 네. 되돌릴 수는 없겠다. 예, 이거는 이제 밀어붙일 거다라고 결정이 난 것으로 봤습니다. 이전 고죠 뭐. 네, 이건.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좀 비용 문제를 확실히 투명 있게 하자. 이때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량적 비용이 있죠. 네. 실제 얼마가 들었는지. 근데 그다음에 양쪽 추계가 너무 달라. 500억이랑 1조야. 네, 이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고 앞으로 남은 숙제고요. 두 번째는 정성적 비용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왔을 때 그 어떤 것들에 뭐 득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좀 냉혹하게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통 부분인데 왜 옮기는 겁니까? 소통하려고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용산에 왔는데 또 여기도 또 하나 구중궁궐화 된다면 그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금 찬성했던 분들도 돌아설 수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은 완전히 건넌 것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어제 PTR 브리핑할 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데 이게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그 책임은 온전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브리핑한 이유도 뭐 그 세간의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전할 거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이 어제 당선인이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앞서 김한길 저도 얘기하셨는데 판넬 나오고 이 지휘봉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정부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휘봉 짚고 이렇게 설명하고 뭐 재난 일어나거나 뭐 산불 일어나면 노란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여기 불이 이렇게 오고 일로 번지고 이거 할 때 하지 최고 지도자 뭐 장관도 사실은 직접 지휘봉 들고 판넬에다가 설명한 거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점이 예.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했고 한편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주먹구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판넬이 미리 설치가 안 돼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어디고 설치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도 되는 규모의 나라에서 수도 이전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 하는데 근거로 활용되는 이제 어떤 장면으로는 좀 약간 이제 격이 안 맞는 뭐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뭐 그만큼 의지가 확실하다라는 점을 이제 드러내는 브리핑이었고요. 저는 다만 이제 뭐 초반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 공약 이름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였거든요. 근데 어제 대통령이 스스로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건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공약은 어떻게 검토됐던 거냐 그때.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용산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합당하게 이루어진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좀 비판을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합참이 연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 관련된 이슈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뭐 여기에도 벙커가 있고 여기에도 벙커가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이 당선이 직접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맞는 거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뭐 준비되어서 브리핑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과정들의 준비가 꼼꼼하게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졸속 추진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에서 좀 지금 현재도 그렇고 5월 10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자유롭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지금 제기되는 우려 중에 어떤 것들이 현실화된다든지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은 이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인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대통령 당선인이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 부분을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는 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이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어떤 이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오롯이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반대하잖아요. 네. 민주당의 반대 포인트는 어디예요?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사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집기 들어오고 근데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 단위에서의 통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통제 체계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말하자면 통제 체계와
청와대가 지금 갖고 있는 통제 체계. 그리고 청와대는 사실상 이제 요새화된 공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이제 비용 관련해서 지금 당선인 측은 한 뭐 5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는 입장에서 1조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데 요 사이 어딘가의 지점에서 금액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인수위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좀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법에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이 이제 돈의 집행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까지도 떠넘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대 논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어제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용산 일대를 미군에게 돌려받아서 조속히 공원화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데 그것도 뭐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수반돼야 되는 법적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고. 민주당의 반대의 가장 큰 건 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는 명분 두 가지가 다 달성되기 어렵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으로 가면 이제 국방부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청와대만큼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좀 거기도 소통 측면에서는 좋은 장소가 아니다라는 비판 그리고 재앙적 권력을 탈피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기자회견 브리핑이야말로 재앙적인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은 정해져 있고 따르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소통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이 이제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이 좀 어렵다 뭐 이게 뭐 사실 뭐 국민들 잘 가깝게 만난다 이걸 다 떠나서 기자들이랑 워낙 떨어져 있고 비서진들 보좌진들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대통령 공자 본관에 멀뚱하게 앉아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용산의 국방부 청사 지금 계획대로 하면 1층에 브리핑룸 3층인가에 대통령 집무실 보좌관들 다 3층에 있고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운용을 해봐야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그렇게 가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제가 있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이제 대통령과에서 실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들과를 어떻게 청와대가 관리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뭐 1층에 프레스룸을 두니까 소통이 잘 된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 텐데 이제 그런 프로세스까지 다 계획이 있는 거냐. 근데 이게 또 뭐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백악관이랑 비교를 좀 해드리면 백악관이랑 사실 비교.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지 일반 국민은 대통령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기자들이 대신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청와대는 보면 기자단 운용의 문제도 있지만 농담으로 그래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춘추관 기자실이랑 매점밖에 없다고. 네, 매점. 그 청와대 견학오는 초등학생들보다도 더 동선이 통제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이제 외교부 올해 출입을 했지만 정말 급할 때, 그 정말 장관급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는 드나드는 골목이 빤히 있어요. 로비 차 타고 내리는데 장관실 앞 이런 데는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겠다. 기자들이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좀 전에 백악관 말씀을 드렸는데 백악관은 매일같이 고정적으로 풀러라는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두세 명씩 대통령이 하는 일정을 커버하고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일정이 대통령이 밖에 드나들 때 한마디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때도 이런 거죠. 김정은 친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yes 하면 그걸로 저희는 일면 쓰는 거예요. 답장 보낼 겁니까? maybe? 그럼 그걸로 또 일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게 백악관처럼 하는 게.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어제 당선인이 설명한 대로 구조화가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실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숨통 트이는 길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본인이 그런 좀 접촉의 기회를 작든 크든 많이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기자들이 기자들이 붙을 그러니까 매일같이 대일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매일같이 그렇게 대통령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오늘도 메시지가 없네, 내일도 메시지가 없네, 내일은 수보 회의도 없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지금 구성하는 대로 된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풀러 기자들이 뭐 무슨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그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약간 백악관 모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저도 앞으로의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꾸며 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청와대가 구중궁궐화 돼 있는 거는 맞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임기도 했지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약에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건 이제 들어가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아니, 어떤 보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87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이거 공약을 그렇죠. 하나 내걸긴 예, 했대요. 예,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냐가 문제인 거고 그런데 또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든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내내 비난의 시작일 텐데 이제 그런 부담을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면서까지 할까? 저는 소통을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앞서 김한 기자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셋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한 시간이 지나서 역사 교과서에 윤석열 정부 평가하는 거 쓰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긴 해. 그렇죠. 잘된 거든 못된 거든. 지금 이제 유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수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이렇게 구조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프로토콜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이제 붙으면 좀 그래야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소통 강화라는 명분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뭐냐 그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직 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1층에 프레스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풀단을 늘려요. 뭐 그래서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또 한 2배로 늘려서 우리가 출입을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2배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취재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브리핑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걸로 이제 소통을 대체하면 사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간을 옮기는 거 어제 당선인이 이런 말도 있어요. 공간의 의식이 지배된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하루라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의식이 지금 또 반대로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인수위가 같이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 기자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요거. 네. 일단 국방부가 합참이 이전해야 되니까 그 국방부는 왠지 막 그냥 일반 부처와 다르게 막 복잡한 인트라넷이나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막 5만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외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건 어때요? 이게 어제도 이제 전직 합참 의장들이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 냈는데 용산으로 가지 말라라기보다는 이렇게 서둘러서 하다가 이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 여기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보면 그 외교부가 쓰는 광화문 청사가 이 부적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부에서 쓰는 보안 시스템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문받고 하는 건 외교부만 하는 기능이니까.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 쓰는 시스템은 듀얼이라서 합참에 똑같은 시스템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백은 없다고 하고 또 이제 청와대 합참 거 돌리면 되니까. 청와대의 지휘체계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와 같은 시스템의 상황실이 똑같이 국방부에도 있고 그 청와대가 옮기는 과정에 생기는 공백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국방부의 시설이 훨씬 최신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백이 없다라는 설명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게 그리고 사실 기술적인 문제를 보면 국방부는 이사할 때 그 사다리차도 못 써요. 방호랑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정말 들고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지금 북한이나 뭐 다른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분초 단위로 계속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뭐 잘못하다 실수 한번 삐끗하게 해가지고서 외부망이랑 연결이 돼버렸다. 그럼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번 사고가 터지면 크고 그만큼 중요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사 계획을 짜도 실제로 돌리는 과정에서 그렇죠. 뭔가 하나 구멍이 생길 수 기한이 또 촉박하게 정해져 있어요. 너무 급박하니까. 비행 금지 구역이나 통신 제한 문제 같은 기술적인 쟁점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이동할 때 항상 통신 제한을 걸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군 네트워크와 청와대 네트워크가 이제 거의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들도 현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세 번 말씀드리니까 장단점이 뭔지 그냥 완전히 파악이 됐어요. 그러네. 정 소장. 네. 야, 요거 이제 제 친구도 용산 사는데 저는 용산 안 살지만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 용산 사는 제 친구. 그러잖아요. 이게 용산의 부동산 가격에 호재예요, 아니에요? 뭔가 사실 원래는 뭐가 이전에 오면 공공기관이 이전에 오면 부동산이 들썩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근데 또 청와대는 워낙 특수한 시설이어가지고 제가 주말에 한 규제 5분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굴지의 부동산 전문가 확연히 나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좋다라는 것과 이거는 악재다라는 쪽이 확연히 나누는 건데요. 먼저 악재를 말씀드릴 쪽은 현재 용산 구조는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빼고
이제 공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거기다 국제 개발 업무 들어오죠. 현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죠. GTX 통과하죠. 그러니까 완전 뉴욕 맨하탄 되는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가 되는 건데 딱 그 얘기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뉴욕 센트럴 파크가 워싱턴 DC로 바뀌는 건데 이게 어떻게 호재냐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니까 또 싹 들어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국제 개발 업무가 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선인도 현재 개발 계획이 바뀌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데 당연히 현재 개발 계획이 변하진 않죠. 근데 지금 기대는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나올 개발 계획에는 이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실은 악재다라는 쪽이 있었고요. 이걸 호재라고 바라보는 쪽은 실은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는 아니겠죠. 뭐 집무실이겠죠. 집무실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 실제로 용산 공원 개발이라든가 속도가 되게 더딜 수 있는 것들도 빨라질 수가 있겠고 총대를 누가 매냐? 청와대가 맨다. 그럼 훨씬 더 계획되고 어떤 구조적으로 여기 용산이 바뀌지 않을 것이냐. 또 하나가 집값으로만 물어봤으니까 실은 용산에서 집값에 좀 걱정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워낙 부동산이 그동안에 비쌌으니까 용산에 대거 개발 계획은 뭘 국제 개발 업무냐? 집을 짓자. 거기다 집을 짓고 임대주택을 뭐 10만 가구 이상씩 지면 서울 집값은 그대로 잡힌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실은 집값 자체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 고로 뭐 나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쪽 의견이 현재는 팽팽합니다.